오늘은 말이죠. 우리 기억 속에 아마 한 페이지쯤 남아있을,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어떤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누군가에겐 태어나서 처음 맛봤던 그 미국식 피자의 충격? 뭐 그런 거였을 거고, 또 다른 분에겐 월급날 정말 큰맘 먹고 가족들 손잡고 향했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을 거예요. 저 멀리서도 딱 눈에 띄던 그 선명한 빨간 지붕 말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함께 즐겨요라는 노래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던 시절, 피자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끓던 그 뜨거운 피자, 그리고 접시가 깨질세라 막 산처럼 쌓아 올리던 샐러드. 그 모든 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 곁에 있었죠. 사실 피자헛은 그냥 피자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쵸? 어릴 때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같은 거 모아서 공짜로 먹었던 그 조그만 퍼스널 팬피자. 그 맛은요, 어쩌면 어른이 되어서 먹는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있을지 몰라요.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추억 앨범을 뒤져보면 가족 생일이나 친구들 모임 장소로 이 빨간 지붕 아래서 찍은 사진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 추억 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이 거대한 피자 제국이 지금은 와르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장사가 좀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려 47년 동안이나 굳건히 지켜왔던 세계 1위의 왕자. 그거 뺏긴 건 이미 한참 전 얘기고요. 심지어는 가맹점주들하고 소송까지 붙어서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더니 이제는 급기야 법원에 찾아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피자헛을 이길 수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번 아주 멀리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는 1958년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아주 조용한 동네 위치타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정말 평범한 직장 생활은 죽기보다 싫었던 두 형제가 있었어요. 바로 댄 카니와 프랭크 카니 형제. 이 형제들이 딱 직감한 거죠.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피자를 먹게 될 거다. 이게 대세가 될 거다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 항상 그렇듯 돈이었죠. 이 형제들은 어머니를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 단돈 600달러. 지금 돈으로도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돈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할 첫 번째 벽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대박 낼 자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형제는 그 간절함으로 빌린 600달러를 손에 쥐고 대학가 근처에 아주 낡고 작은 건물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가게를 열었으니 간판을 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아주 작은 중고 간판을 구했던 거예요. 피자 가게니까 피자라는 단어는 무조건 넣어야 했죠. 그걸 쓰고 나니 남은 공간에 딱 세 글자만 더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는 멍하니 자기들이 빌린 건물을 쳐다봤어요. 뾰족한 세모 지붕에 낡아빠진 모양새가 꼭 오두막 같았거든요. 그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형, 우리 가게 꼭 오두막처럼 생기지 않았어? 오, 그러게. 그럼 그냥 남은 자리에 헛이라고 쓰자. 이렇게 정말 우연하게 전설적인 이름 피자헛이 탄생한 겁니다. 이들의 초기 성공 전략은요, 무슨 거창한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바로 진심과 캐릭터였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엔 피자를 공짜로 막 나눠주면서 동네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피자피트라는 귀여운 만화 캐릭터를 마스코트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피자헛은 더 이상 그냥 식당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1980년대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때 우리에게 외식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짜장면, 아니면 정말 특별한 날에나 먹는 돈가스가 전부였던 시절이에요. 피자요? 아이고, 그 치즈 냄새 꼬리꼬리한 걸 어떻게 먹냐? 너무 느끼해서 싫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던, 피자가 아주 낯설고 이상한 음식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죠.
이런 피자 불모지에 내가 한번 깃발을 꽂아보겠다 하고 나선 용감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신재 대표인데요. 이분은 한국에도 곧 본격적인 외식 시대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무작정 미국 본사로 날아가서 계약을 따냅니다. 근데 그의 전략이 정말 영리했어요. 바로 고급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가 그냥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마침 88 서울올림픽을 막 지나면서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막 커지던 시기였는데 이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폭발이었습니다. 피자헛은 당시 가장 힙한 장소,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그 자체가 됐습니다. 주말에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건 기본이었고요. 여기서 생일 파티를 여는 게 모든 아이들의 꿈이자 로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자헛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게 또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달고 짭조름한 불고기 피자, 이거 피자헛이 처음 만든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메뉴 하나 덕분에 피자가 느끼해서 싫다던 어르신들까지 피자헛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빵 끝이 맛없다고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다가 스트링 치즈를 꽉 채워 넣은 치즈 크러스트를 발명해냈죠. 여기에 고구마 무스를 두른 리치 골드까지 나오는 메뉴마다 대박을 치면서 그야말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전성기 시절 피자헛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45%였습니다. 2위 업체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피자 하면 그게 곧 피자헛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듯이 영원한 제국은 없나 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단단했던 철옹성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잠깐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어떤 강력한 외부 경쟁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균열은 바로 그들 내부, 그들의 오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는 그냥 식당이 아니라 레스토랑이야라는 착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배달 앱으로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음식이 집 앞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굳이 옷을 차려입고 매장에 가서 줄 서서 피자를 먹는 시대가 끝난 거죠. 이 변화의 흐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게 바로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도미노는 처음부터 우리는 배달 전문이다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피자헛은 여전히 옛날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피자는 뭐니 해도 매장에서 갓 구워 먹어야 제맛이지 하면서 비싼 월세 내가며 넓은 매장과 샐러드바만 고집했던 겁니다. 상황이 급해지니까요.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기존의 피자헛을 찾던 가족 단위 손님들은 내가 알던 피자헛이 아닌데? 하면서 발길을 끊었고 새로 사로잡으려 했던 젊은 세대는 웬 아재가 힙한 척이야?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자 위에 감자칩을 올린다거나 하는 정체불명의 신메뉴들을 마구 쏟아냈지만 과거 불고기 피자나 치즈 크러스트 같은 혁신적인 맛은 없었고 이게 피자냐 토핑 범벅이냐 하는 비판만 들어야 했죠.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케팅 좀 못했다고 시대 변화에 좀 늦었다고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자헛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210억 원.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최근에 법원이 피자 본사를 향해서 내린 아주 충격적인 판결 금액입니다. 바로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걷어갔던 돈을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화려한 빨간 지붕 뒤에서는 함께 성공을 이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사가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6.88%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계약서에도 없고 사전에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주들은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이상한 신메뉴만 억지로 팔게 하고 돈만 뜯어간다며 절규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지면서 피자헛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점주들의 신뢰만 저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똑같이 바보 취급을 당했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 소비자분의 댓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뼈를 때리는 말이라서요. 제일 역겨운 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40, 50% 할인해주는 척 생색내는 거임. 정가에 사먹는 사람 호구 만드는 상술. 이게 망한 결정적 이유다. 어떠세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피자 한 판 가격을 3만 원, 4만 원이라고 떡하니 붙여놓고는 포장하면 반값에 준다고 해요. 그럼 소비자가 와, 싸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 원래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걸 그동안 비싸게 팔았네 하고 오히려 기분만 나빠집니다. 이런 얄팍한 상술 때문에 피자헛은 더 이상 한때 누렸던 고급 피자가 아니라 쿠폰 없으면 절대 안 사 먹는 피자, 가격 거품만 잔뜩 낀 피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자헛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신뢰라는 내부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썩어가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자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피자스쿨이나 코스트코처럼 10,000원 한 장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군단이 단단히 자리 잡았죠. 이들은 기본의 충실한 맛과 압도적인 크기로 확실한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파파존스나 잭슨 피자처럼 확실한 맛의 철학과 세련된 이미지로 무장한 새로운 프리미엄 군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팬덤을 만들면서 고급 피자 시장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렸죠. 그럼 피자헛은요? 가격은 프리미엄급인데 이미지는 싸구려가 됐고 맛은 냉동 피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피자헛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하는 명확한 고객층도 뚜렷한 가치 대안도 없는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피자헛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신메뉴 하나가 대박 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무너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돌아갈 길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전략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60여 년 전 캔자스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어머니에게 $600를 빌리며 정말 대박 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두 형제의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피자헛은 분명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거인이었습니다. 샐러드바에서 친구들과 쌓았던 추억, 리치골드의 그 달콤했던 맛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했고 거인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파트너와 고객들의 믿음을 저버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은 조용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모두의 사랑을 받던 이름이 스스로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치러야 하는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